그 소위 망자의 그 자산의 총합이 보면 stock, bond, savings account, other personal property 총 한 90만 달러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린세이가 40만 달러를 우리가 소위 상속받았어요. 40만 달러 받았다. 그러니까 따지면 라이프 에스테이트의 가격이 20만 달러였고 또 사실상 상속분이 40만 달러면 60만 달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불복해서 결국은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그런데 린세이 뭘까요? 내가 이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 그 차라리 내가 일렉티브 쉐어를 하겠다. 어떤 욕심이 많은 분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욕심이 많더라도 이게 변호사가 했다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가치를 따지게 되면 나올 텐데 소를 대충 봐더라도 소를 제기하면 안 됐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가 소송을 해가지고 돈 낭비했네. 시간과 돈 낭비 같은 그런 된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대로 놔둬도 60만 달러는 버는 건데 지금 일렉티브 쉐어를 하게 되면 또 계산이 또 따로 해봐야 되겠죠. 플랭키라는 법률을 보면 린세이 자체가 조서 린세이 남편 자체가 50%는 50% 주네요. 커먼은 3분의 1인데 종합예산에 종합 재산의 50% 정도의 그 선택적 목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당연하게 유언에서 상속된 부분. 두 개죠. 50%에 해당되는 종합재산의 망자의 종합재산의 50%를 가질 것이냐 라는 거 하고 우리가 유언에서 남겨진 상속분들 가진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뭘까요? 2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60만 달러를 가진 이후 두 번째 해당되겠죠. 이제 50%에 해당되면 우리가 따져봐야지만 금액이 뭐가 높은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이슈가 나오네요. 이슈가 어디인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뭘까요? 자, 우리 법원, 고등법원에서 이 문제는 뭘까요? 자, 라이프 에스테이트의 가치 자체가 이런 망자의 종합재산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으로서 우리가 제공했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선택적 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언으로 제공한 재산 외에도 그 종합재산에 포함 돼야 되느냐, 라이프 에스테이트의 가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판시하냐, 라이프 에스테이트의 가치가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라이프 에스테이트 재산을 우리가 별개로 보게 되면 금액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포함되게 되면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배우자의 몫에 대한 일정 퍼센트죠. 퍼센트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배우자가 망자와 결혼했던 결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결혼 기간도 중요하네요. 자, 미스터 린세이 배우자는 당시에 1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고 당연하게 망자의 종합재산의 약 50% 정도의 선택 몫을 우리가 차지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우리가 망자의 종합재산의 선택적인 목에 해당되는 재산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 자체는 뭘까요? 그 배우자를 보호하는 거죠. 어떤 경우로부터 망자의 결정, 어떤 경우는 뭘까요? 배우자를, 그죠? 배우자한테 살아있는 배우자를 쫓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 망자의 결정의 영향을 우리가 이런 어떤 것까지 참 참혹한 어떤 결과를 우리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것은 뭘까요? 이게 보게 되면 무일푼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무일푼으로. 그 유언검증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일푼으로 우리가 망자를 쫓겨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50%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이러한 그 선택적 몫의 목적이라는 건 살아있는 배우자라 하여금 그죠? 망자가 죽기 전에 부부 사이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경제적인 공동체의 공정한 몫을 제공하는 것이다는 거죠. 뭐 이런 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망자가 결국은 나 모르겠다. 그리고 전부 다 그냥 그 손자, 그 뭐 자손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쪽박 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프랭클린 법률에 따라서는 이 아규멘트 에스테이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자산의 형식이 포함되는 거죠. 여기선 기본적으로 1, 2, 3 몇인가요? 1, 2, 3까지 있네요. 여기 다 포함된다는 거죠. 먼저 자 유언 검증 법원에서의 재산 갖고 있었던 모든 순수 재산 초사됐던 재산이죠. 재산 목록이 나오겠죠. 쫙 망자가 갖고 있던 재산 목록이 쭉 나와서 그 순수 자산이 되겠죠. 두 번째, 자 망자가 죽기 전에 소위 망자의 그 배우자한테 양도했던 자산이 나오겠죠. 죽기 전에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10년 따지는데 하여튼간에 이미 그 받은 재산도 중요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더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자, 이 살아있는 배우자의 자신의 자산 그리고 죽기 전에 양도분 앞에 부분 그대로죠. 양도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자산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배우자의 자산이 많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받게 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 규정 하에서 이 프로베이트 코트라는 유언 검증 법원에서 뭘까요? 이러한 종합 재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평가한다는 거죠. 따져보니까 약 110만 달러였다. 110만 달러.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110만 달러였다. 자, 린세이 경쟁이 나오고, 린세이의 이제, 이 사람의 살아있는 그 배우자의 어떤 계산 방법이 나오겠죠. 그죠? 이 사람은, 법원의 생각과는 틀리게 라이프 에세트의 가치를 제외시키는 부분이죠. 전체 금액에서 50%를 주장하지만, 그 부분에서 라이프 에세트를 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미스터 린세이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 프랭클린 프로베이트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선택적 우리가 몫을 주장하지만 이 전체 재산에 대한 우리가 선택적 몫을 계산함에 있어서 90만 달러 중에서 50%는 45만 달러 맞네요. 맞다. 그리고 나서 라이프 에스테이트 20만 불은 당연하게 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65만 달러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45만 달러를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뭐 25만 달러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다. 치자는 건 45만 달러는 받았다. 그건 사실상 65만 달러 받은 거거든요. 65만 달러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산 관리인의 입장은 계산이 좀 다르죠. 당연하게 라이프 에스테이트의 가치를 우리가 전체 재산에다 포함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뭘까요? 이런 망자 재산에 대한 종합 재산에 대한 재산 관리인의 우리가 계산해 보면 50% 보는 거죠. 전체 종합 망자의 종합 재산의 50%다. 그럼 뭘까요? 다른 그 쉐어가 우리가 그런 몫이 이제 다르게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전체 재산의 가치 자체는 당연하게 프로베이트 에스테이트 포함돼야 되고 라이프 에스테이트 밸류도 포함되겠죠. 여기서는 뺐지만
이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이 뭘까요? 11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당연하게 90만 달러 플러스 20만 달러 더 해야 되는 게 1100만 달러 아닙니까? 아, 여기 1100만 달러 나왔잖아요. 자, 1100만 달러 나왔다. 그러면 1100만 달러의 50%는 이 사람은 55만 달러만 받으면 되는 거죠. 법에서 뭘까요? 너 당신은 55만 달러 받아라. 그래서 이미 린세이 같은 경우는 20만 달러 받았죠. 그럼 35만 달러는 더 받으면 돼. 그럼 뭘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배우자의 우리가 몫을 내가 법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네가 이제 했으니까 35만 달러 받으면 돼요. 그럼 어때요? 55만 달러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20만 달러 받았고 45만 달러를 받으니까 65만 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65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55만 달러 받으니까 한 10만 달러를 소송해서 깎인 거죠. 10만 달러를 더 깎인 거예요. 이게 좀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뭘까요? 고등법원에서 자, 이런 재산관리인의 계산 방식을 우리가 동조하는 거죠. 당연하게 라이프 에스테이트에 대한 것은 전체 계산에서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20만 달러, 예, 당연하게 법원에서 적절하게 그 가치를 우리가 환산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렉트릭 쉐어를 우리가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집의 전체적인 공정 가격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20만 달러는 뭘까요? 라이프 에스테이트에 대한 가격이죠. 풀 페어 마켓이라고는 뭘까요? 뭐 경우에 따르면 1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특정 그죠? 년수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쭉 조율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조견표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의 그 딱 대입시키게 되면 한 20만 달러 나오겠죠. 근데 실제 전체 가격을 우리가 이 집의 소유권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우리가 계산에 있어서도 일렉트릭 쉐어를 할 것인지 또 실제로 주는 대로 잘 받았으면 문제도 없고 소송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됐다. 씁쓸하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베 코트라는 원심 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유언에 대한죠. 유언에 관한 문제네요. 유언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룰만 공부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은데 여러분들 판례를 통해서 룰을 역으로 공략하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또 우리가 방법일 수 있어요. 맨포드 대 프렌치 케이스 2011년도 프랭클 커러필이죠.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1997년도 1월 27일 날 오팔 프렌치하고 자신의 그 남편인 조지아 이분들이 이제 단일 싱글비니까 단일 유언장을 이제 집행을 했네요. 단일 유언장.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공동의 유언장이었다라고 이제 명시했던 것이요. 공동의 유언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유언장에 보게 되면 그죠? 한 배우자의 재산이죠. 한 배우자의 재산을 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살아있는 배우자한테 주게 되면 모두 양도한다. 그죠? 모두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그 살아있는 배우자가 죽게 되면 또 모든 재산을 당연하게 첫 번째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포함해서 또 두 번째, 그죠? 죽게 되는 그 배우자의 재산, 모든 재산을 메리 엘리자베스 맨포드라는 여기에 첫 번째 아이한테 갖고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후손이네요. 하산한테 아이한테 준다. 그런 이제 유언장이었네요. 유언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유언장에 한 사람이 재산을 이제 살아있는 배우자한테 넘기고 다시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결국 이 아이한테 넘긴다라는 거죠. 그럼 우연치 않게 여기서 뭘까요? 남편이 먼저 죽었네. 1998년도에 남편이 먼저 죽었고, 그래서 오팔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결국은 망자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받게 되겠죠. 이 주언투웰에 따라서 공동의 유언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각각의 유언장이 아니고 공동의 유언이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재산이 넘어오는 거죠. 결국 뭘까요? 하나의 내가 이 사람의 아이한테 엘리자베스 맨포드라는 아이한테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오팔 프렌치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2004년도 오팔 프렌치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무시하고 공동의 조지와 오팔 프렌치라는 두 사람의 망자와 같이 했던 그러한 유언장을 무시하고 새로운 이제 유언장을 작성한 거죠. 그건 뭘까? 1997년도에 두 사람이 작성했던 공동의 유언장을 취소하는 명시로 취소하는 그런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유언은 뭘까요? 유언장에는 뭘까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전 결혼의 두 아들한테 주노라 하고 양도하노라 한 거죠. 이게 아주 뭐 재산이죠. 이게 이제 그 부인에서죠. 전 결혼해서 나왔던 그런 아이들이고 여기는 뭐 현재 오팔과 이제 조지 사이에 나왔던 아이한테 주자 했더니 오팔 프렌치가 이제 전 소생의 그죠 아들 두 아이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유언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는 뭘까요? 명시적으로 엘리자베스 맨포드란 그 딸이죠. 딸한테 그죠? 가야 될 그런 재산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맨포드의 재산 자체가 이제 박탈된 거죠. 박탈됐다. 그래서 그 유언장에 보게 되면 저 오팔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유언장인 오팔이 자신의 딸인 엘리자베스 그죠? 조지와 딸인 메리 엘리자베스 맨포드한테 내가 죽기 전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를 했고 또 사실 본인이 지불하지 않았던 그 대출 금액 자체도 아마 엄마가 그죠? 지불한 것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런 대출 금액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죠? 이 엘리자베스 맨포드의 재산은 충분히 받은 것이라고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유언장에서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나머지의 모든 재산은 전 소생의 두 자식한테 양도한다라고 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인정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래 놓고 이제 오팔이 2010년도 2월 달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죠. 원래 엄마로부터 이제 어머니로부터 그 두 명의 자식이 있었죠. 두 명의 자식 자체가 결국은 그 하나의 액젝튜트가 되는 거죠. 공동의 액젝튜트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윌 자체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거죠. 그 뜻은 뭐냐면 2004년도에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이고 적합한 유언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